안녕하세요. 피셔인베스트 피셔입니다. 오늘은 머리가 약간 좀 떡이 져 있는데 조금 자연스러운 것 같아서 왁스를 안 바르고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어떻게 나올지 헛소리 그만하고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최근 트럼프가 중국을 때리고 있죠. 이번 전염병이 중국 연구소에서 나온 것이 확실하고 중국이 책임을 져야 한다 말하고 있죠. 그리고 최악의 경우에는 미국, 중국 간의 1차 합의까지 이제 철회하겠다, 파기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파국으로 가는 걸까요? 우리 또 주식 다 매도하고 달러 자산 사고 이렇게 해야 될까요?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트럼프가 중국을 공격하는 이유는 지지율과 협상에서 유리한 카드를 가져오는 게 목표겠죠. 지금까지 항상 그랬으니까요. 지지율 문제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역사적으로 특정한 민족이나 국가에 대한 반감은 정치적으로 이용이 됐습니다. 근데 국민들은 당연히 죽어났죠. 트럼프도 지금 그것을 하고 있는 거죠. 과거 대표적인 사례가 뭐가 있을까요? 바로 그 유명한 아돌프 히틀러가 있죠. 또 재미있는 옛날 얘기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1918년에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독일이 전쟁에서 패했어요. 이건 다 아시죠? 그런데 이 프랑스 가시면 베르사유 궁전이라는 데가 있는데 이 궁전에서 독일은 전쟁에 따른 모든 배상금을 지불하겠다 이것에 합의를 합니다. 그런데 그 돈이 엄청났습니다. 얼마 정도 수준이었냐? 독일에서 한 해 동안 국민들에게 세금을 걷죠. 그럼 그 돈이 당시에 한 70억 마르크 정도가 세금이 거쳤대요. 그런데 전쟁 배상금은 1320억 마르크였습니다. 세출을 하나도 안 하고 매년 국민들한테 70억의 세금을 거두면은 거의 한 20년은 모아야지만 이 전쟁 배상금을 그대로 갚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국가 재정이라는 게 세금을 걷어서 써야 될 돈이 있는데 하나도 안 쓸 수가 없으니까 이건 갚을 수가 없는 그런 돈이었죠. 그래서 정상적인 방법으로 절대 갚을 수 없는 이런 돈이다 보니까 이 독일의 당시 정치인들은 이러한 상황을 절대 놓치지 않죠. 그래서 반감을 이용해서 국민들에게 자신들의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이런 계략을 펼칩니다. 자, 뭐냐면 바로 마르크화를 대량으로 찍어내서요. 일부러 독일 경제를 폭삭 망가뜨려 버립니다. 상식적으로 이 배상금을 금으로 갚도록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마르크화를 무제한으로 찍어내면 당연히 화폐 가치가 떨어져서 금으로 교환할 때 더 많은 마르크화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돈이 무제한으로 풀리면 인플레이션이 심해지고 독일의 경제가 파탄 날 수밖에 없겠죠. 돈을 얼마나 많이 찍어냈냐면 1923년에 1달러당 4조 2천억 마르크 이렇게 됩니다. 달러가 어마어마하게 귀해지는 거죠. 이렇게 돈이 무제한 풀려버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독일 경제는 인플레이션이 엄청나게 심해지고요. 국민들은 이 초인플레이션 상태에서 또 여기서 1923년에 글로벌 대공황이 시작됐죠. 엄청나게 경제적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게 누구 때문이다? 바로 독일의 정치인들이 일부러 경제를 망가뜨렸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정치인들이 머리가 비상하죠. 이렇게 국민들이 겪어야 했던 고통 그리고 분노를 외부로 돌리죠. 프랑스, 영국 등 이 동유럽 국가들이 과도한 전쟁 배상금을 요구해서 우리 독일 국민들이 이렇게 힘들어진 거다 이렇게 하면서 반감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지지율을 높였던 거죠. 그걸 제일 잘 이용했던 인물이 바로 아돌프 히틀러입니다. 민헨 봉기 사건으로 히틀러가 옥중에 수감된 적이 있었어요. 그 당시 유명한 나이 투장이라는 이 책을 내게 되는데요. 이 책에는 자신이 집권하면 동유럽을 정복하고요. 독일 민족의 영토를 또 동쪽으로 확대해서 아시아까지 전부 다 지배를 하겠다. 민족주의를 자극하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 때문에 독일 국민들이 굉장히 많은 지지율이 높아졌습니다. 반감이 굉장히 컸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1933년 히틀러는 일당 독재 체제를 만들었고요. 1939년에 2차 세계대전까지 일으키게 된 거죠. 이렇게 특정한 국가 및 민족에 대해서 반감을 정치적으로 이용해서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것은 어느 국가이든 또는 어느 선거 때든 항상 등장하는 이런 레파토리죠. 그리고 선거철마다 항상 우리나라를 공격하는 이런 아베 이런 애들도 있죠. 옛날 얘기를 해드리면 재밌으니까 제가 이 히틀러의 예를 한번 들어드렸습니다. 지금 트럼프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을 때릴수록 지지율이 높아집니다. 미국 내에서 지금 중국을 싫어하는 반중 감정이 천안문 사태 때 유혈 진압을 했던 이 이후에 최고조라는 이 뉴스 기사가 있습니다. 천안문 사태는 다 아시죠? 중국에서 이 자유화를 부러짓던 이 사람들이 천안문 광장에 모여 있는데 이걸 탱크를 끌고 와서 다 진압을 했던 엄청난 사건이었죠. 동양인이 호주 아니면 미국에서 묻지마 폭행을 당했다는 뉴스가 자주 등장하는 것만 봐도 중국에 대한 이 반중 감정이 굉장히 크다 이걸 알 수 있습니다. 실제 트럼프 캠프 재선에서는요. 중국 책임론을 선거 전략의 핵심으로 하고 있죠. 경쟁자인 조 바이든이 중국의 우호적인 인물이라는 점을 부각하면서 이 표심을 노리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에 중국을 까는 이유가 하나 더 있죠. 트럼프가 초반에 어땠습니까? 감기 정도고 치사율이 높지 않다 이렇게 하면서 대수롭지 않게 대응해서 이를
경기를 이 지경으로 만들었다 이런 비난을 들을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그런데 모든 책임을 중국에 떠넘기면서 중국을 강도 높게 비난을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가 수면 위로 들어오지 않고 그냥 유야무야 넘어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트럼프는 정치적 입장에서 당분간 중국 때리기를 지속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죠. 트럼프가 중국을 공격하는 두 번째 이유는 바로 판벨트의 표심 잡기입니다. 공화당의 표밭은 판벨트와 러스트벨트입니다. 판벨트는 미국의 중서부 지역에 옥수수나 돼지 등 이런 농산물을 생산하는 이 농업지역을 말하고요. 러스트벨트는 남동부 지역의 공업지역을 말하는데요. 이번 전염병 사태가 터지기 전에 미중 무역 1차 합의는 이 미국의 농산물과 공산품을 중국에 더 많이 수입한다는 이런 내용이 중요 내용을 차지하고 있는 한마디로 표심 잡기용 합의였었죠. 선거 전에 역시 표심을 잡아야 하기 때문에 판벨트와 이 러스트벨트 살리기는 지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당장 11월에 대선이니까요. 우선 첫 번째로 농민들의 수익이 증가하려면 농산물 가격이 올라야 하죠. 그런데 그림과 같이 옥수수 가격 그리고 대두 가격, CRB 원자재 지수를 보면 2020년 초부터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전염병으로 활동이 줄어들고 경기가 위축이 되니까 당연히 소비가 감소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럼 인위적으로 이 가격을 끌어올릴 방법이 있을까요? 없죠. 글로벌 수요를 더 늘린다거나 아니면 공급 자체를 감소시켜야 하는데 그게 미국 대통령이 전부 다 할 수 있는 이 영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두 번째가 바로 이 가격을 조절할 수 없다면 미국 농산물과 공산품의 수출량을 늘리는 거죠. 그래서 지금 중국 GDP가 전염병으로 급락해서 구매 여력이 있건 말건과 상관없이 일단 미국과 1차 무역 합의에서 약속한 2년 동안 미국 농산물, 공산품, 에너지 등 약 2천억 달러를 추가 구입하기로 했으니까 올해 1,000억 달러를 추가 구입해라 이렇게 압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이 수입을 만약에 안 한다 하면 미중 무역 합의 1단계 철회하고 전염병에 대한 책임도 너희한테 있으니까 이것도 물겠다 이렇게 협박을 하는 거죠. 그럼 투자자 입장에서 보겠습니다. 11월 미국 대선까지 트럼프는 중국의 책임론을 부각시키는 등 반중 감정을 이용해서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일을 지속할 가능성이 있죠. 그리고 중국이 지금 상황에서 연간 1,000억 달러를 더 수입을 하는 건 어렵다 이러면서 서로 또 협상을 또 하다 보면 또 미중 무역 합의가 깨지네 마네 이렇게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신경전이 있을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당분간 또 증시가 안 좋아질 가능성이 있죠. 그럼 또 우리는 달러 자산 및 미국채 등의 자산을 매수해서 대응을 해야 할까요? 우선 지금 상황으로 볼 때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일정 부분 이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달러 그리고 미국채 자산을 보유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매수하려고 보면 약간 불안한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자, 그림과 같이 원달러 환율도 낮은 상태가 아니죠. 전염병 이전에 1월 달에 보면은 1100대 여기서 놀고 있었는데 이때 조금 사두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몇십 원 더 먹자고 달러 자산에 투자하기도 지금 좀 애매합니다. 달러가 좀 많이 올랐어요. 자, 여기에 글로벌 증시가 급락할 때 또 반대로 급등하면서 우리의 손실을 커버해주는 이런 자산이 있는데 바로 이 미국채 가격의 상승인데요. 미국채 금리가 떨어질 때 미국채 가격이 급등하죠. 자, 그런데 문제는 지금 미국채 금리도 최저점 수준입니다. 여기서 추가 하락을 더 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 되기도 하죠. 잘못해서 급등을 하게 되면 오히려 반대로 우리는 손실을 볼 수도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애매한 위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은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가져가는 것은 맞지만 적극적으로 달러나 미 국채를 높은 비중을 가져가는 것은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유가 하나 더 있는데요. 왜냐하면 트럼프는 대선 전까지 미 증시를 어떻게 해서든 좀 더 우상향하는 쪽으로 아니면 현재 상태를 유지하는 쪽으로 살리려고 노력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2018년 중간선거에서 미국 증시가 하락하면서 민주당이 하원에서 크게 승리를 거뒀죠. 또한 미국 증시와 트럼프의 지지율은 거의 유사하게 움직여왔습니다. 이 KB증권의 이은택 애널리스트가 상당히 유명하시고 굉장히 잘하는데요. 이그전이라는 이 리포트의 관련 내용을 잘 분석을 해놨어요. 제가 잠깐 리뷰를 해드리면 이 트럼프의 지지율과 미국 증시가 거의 유사하게 움직여왔기 때문에 트럼프는 증시가 하락하면 바로 미연준을 쪼든 아니면 중국의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하든 미국 주식시장을 크게 망가뜨리지 못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지지율이 하락하니까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봤을 때도 미국 증시가 크게 급락할 가능성은 대선 전까지 그렇게 높지는 않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입장에서 달러 자산과 미국채 등으로 리스크 관리는 하되 높은 비중으로 적극적으로 가져가기보다 좀 낮은 비율로 가져가고 나머지는 좀 주식형 자산으로 가져가고 오히려 우리나라 국채 등을 가지고 있는 게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더 안정적일 수도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꼭 눌러주시고요. 지속적으로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